사안이 이제 엄중하고 지금 현재 그 최병 특검과 관련된 문제 무엇보다도 이종호가 등장하면서 네. 완전히 판도가 지금 바뀌어 버렸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의 주범인 네. 이종호가 김건희와 연결이 되었고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네. 압박을 행사한 네. 이제 이런 상황이 네.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네. 여기에 이제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주가 조작 특검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주가 조작이 그 국민들한테 널리 그 인식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예전에 뭐 좀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 정도. 네. 그런데 사실은 이건 파고 보면은 하나의 그 거대한 카르텔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검찰총장 시절부터 네. 이 범죄를 매장을 그러니까 이 감추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본 거죠. 네. 네, 그 검찰 쿠데타의 출발점이 저는 이 주가 조작 사건을 감추기와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 또 그 고발을 한 최강욱 의원 그러니까 정치인 최강욱하고 기자들을 사실을 왜곡했다. 주가 조작 이런 게 없었는데 있었던 것처럼 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고발을 시킨 것이 고발 사주예요. 네네. 네. 그런데 그렇게 고발 사주를 통해서 실제 그 사건을 파문어 버리려고 모의를 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그런 시도를 하다가 저한테 들킨 거죠. 그래서 제가 수사 지휘를 내렸고 감찰을 하고 징계 청구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판판이 법기술을 부려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유일하게 졌던 것이 행정법원의 1심 소송이었죠. 윤석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윤석열 본인이 원고가 돼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2021년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 그러니까 정치인이 된 윤석열 원고가 그때 패소를 한 것이에요. 그러나 몇 달 뒤에 다음 해에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돼서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1심 판결을 뒤집는 그런 법기술을 부렸잖아요. 피고 한동훈을 상대로 한 소송인데 원피고가 짜고서 그랬죠. 그러니까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법기술을 활용해서 잘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한 그 순간 이후부터 이종호가 전면에 등장해서 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좀 쫄아 있었다. 네, 또는 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네. 이제 사법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살았다라고 확인되는 순간부터 전면에 나서서 이제 그 모의 세력들이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구명 로비를 벌였던 거예요. 이종호가. 근데 이런 말씀은 사실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사건 전체 얼개를 보니까 이 사건은 세 덩어리가 있다.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법기술 부려서 빠져나가기. 그것은 김 여사의 사건이에요. 장모 최은순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부인과 처가 쪽의 사건. 이것은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돼서 고발 사주를 통해서 이 사건을 은폐시키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직접적인 의혹은 없단 말이에요. 그 오래된 사건에서. 그런데 그 사건 한 덩어리 하고 그리고 최근의 최상병, 최혜병 사건을 또 수사 외압을 통해서 무마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경로설 의혹이 있죠. 그 사건하고 그 중간에 이종호가 매개가 된 구명 로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서로 만나는 거죠. 결합이 되는 거죠. 오랜 세월을 두고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제 판도라 상자가 다 열린 거예요. 사람들은 주가 조작은 잘 기억하기도 어렵고 사건 실체를 몰라요.
퇴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그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어떤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마이너 언론 외에는 주요 언론들이 이 보도를 기피를 한 거죠. 회피를 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종호 때문에 이종호의 등장으로 이 부부가 쌍으로 이제 서로 범죄적인 의혹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이제 연결고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이제 특검은 최상병 특검에서 윤석열 김건희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범죄의 원인 제공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최순실 박근혜가 저지른 국정농단보다 훨씬 깊숙하고 훨씬 교묘하고 실제 그 수사 외압이나 또는 직접 수사 지휘권을 활용을 해서 오래도록 이 사건들을 감춰왔기 때문에 검찰총장 하던 검찰총장 시절 했던 버릇 그대로 대통령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종호의 등장이 결국 우리가 잘 모르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이제는 이것이 이제 어떻게 정권의 종말과 이어질지 모른다 이런 것이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자, 그 당시에 주가 조작을 했던 주범이 정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대담하게 국정농단에 준하는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전면에 나서서 로비를 하는 그 행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이제 그 윤석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상고를 안 함으로써 그냥 이제 기록이 창고에 들어가 있어요. 시간만 지나면 이제 그 소송 기록들은 나중에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들도 법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국가의 그 법적 시스템 뭐 공수처면 공수처, 법원이면 법원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 5년 재임 기간 동안에 이걸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끔 사법 세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종호의 등장으로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바로 탄핵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종호가 저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종호를 당선 이후에 만난 적이 없고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완전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직접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종호의 꼬리 자르기는 저는 성공할 수가 없다. 특검을 하는 순간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종호가 지금 하는 이야기 내가 그냥 원래 좀 과대망상 뭐 어쨌든 내가 좀 과잉 자기 자랑 병에 걸려서 없는 이야기 지어내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하니까 주가 조작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공수처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에 그 통화 기록을 입수를 했어요. 공수처가. 그러니까 그 이종호가 공익 제보자 A 씨하고 나눈 대화 그 통화 기록을 입수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질 수가 없었던 거죠. 공수처가 말을 안 하니까. 보통은 주요 수사 같으면 중간 수사 브리핑을 하잖아요. 근데 공수처는 입을 딱 닫고 있었어. 왜? 대통령 부인이 관련돼 있으니까. 또 그들이 변호사였던 거예요. 공수처 수사검사로 임명장을 받기 전에, 임용되기 전에 이종호의 변호인이었던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변호인이 공수처 수사검사이기도 하고 또 그 전에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 이 사건의 공수처 수사검사가 2명인데요. 한 사람은 2023년 2월에 임명이 돼가지고 공수처 차장의 직무대행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호사 시절에 데리고 있던 검사, 데리고 있던 변호사, 그러니까 법무법인에 법인에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데리고 일했던 변호사를 또다시 추가로 또 임명을 한 거죠. 이 사건, 최상병 사건에. 그런데 그 수사가 제대로 됐겠어요?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이종호의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의 변호사였던 거예요. 네. 이 두 분이. 그러니까 이종호가 사실은 아까 그런 식으로 여사와의 이 친분 관계를 과시하고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는 그 엑셀 파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종호 씨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 이사라는 사람이 법정 증언하러 나와가지고 앞전에 여사의 이 주식 관리를 해줬는데 샀을 때 가격보다 팔았을 때 가격이 40%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 막 싸게 팔았다고 엄청 막 그 험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내면서 나무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듣던 대로 XX구나. 네.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화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민이사가 블랙펄의 민이사가 우리 블랙펄 대표예요. 이 대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엑셀 파일이 나왔어요. 근데 엑셀 파일이라는 건 김 여사의 계좌로 주식이 빈번하게 샀다가 팔렸다가 샀다가 팔렸다가 하는 관리 파일인 거예요. 주식 관리 파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입수가 돼서 압수수색이 됐는데 검찰도 이걸 쉬쉬하고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잘 모르고 지나갔다가 1심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갑자기 그 공판 검사가 수사했던 시절에 이 압수수색된 엑셀 파일, 김건희 엑셀 파일을 들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 이제 뭐 그거 뭐 부정을 막 하는 거죠. 몰랐다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 이종호 대표하고 그다음에 이종호의 그 블랙펄의 민이사는 수사를 피해서 대선 직전에 미국으로 내뺐다가 마지못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볍게 끝났죠. 그러니까 블랙펄의 관계자들이 이 여사에 대해서 검사가 아무리 추궁을 해도 입을 싹 닫고 덮어주는 바람에 크게 신세를 입었지 않겠어요. 여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법 세탁을 하려고 했던 김 여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진술해 준 이상은 계속 관리하면서 뭔가 떡밥을 자꾸 주고 관리를 하려고 하니 자꾸 접촉을 하는 거죠. 관계를 끊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아, 내가 이렇게 주가 조작 사건에서 엑셀 파일이 나와도 내가 모르쇠를 했는데 아, 나를 모른 척해? 그럼 나도 불어버리지?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은 이제 그 사건에서 네. 이종호가 유리한 진술을 해줬기 때문에 김 여사는 이종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위치에서 냉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네. 관계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주의를 하다가 이제 그 1심 판결 공범 판결도 가볍게 끝났고 네. 그리고 뭐 판결문에 통정매매 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어도 검찰이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법 세탁은 어느 정도 제 사법 세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네. 했겠죠. 그러면서 관계를 활성화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제 이종호 네.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건희 네. 여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주가 조작 과정에서 네. 혐의가 있었던지 네.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다 탈탈 털었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 지금 탈탈 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예. 길목을 막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이 돼서 수사정보정책관 손땡땡 검사 있잖아요. 네, 예. 지금 저기 재판받고 있는 예. 네, 그 손준성 검사죠. 통해서 고발 사주도 일으키고 뭐 그렇게 사법 세탁을 법기술을 동원해서 했으니까 탈탈 털어서 수사를 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후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검찰총장이 그 전화통으로 쌍욕을 막 퍼붓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그 어지간해서는
많이 참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간부들 불러놓고 검찰총장이 나한테 방금 이렇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네. 수사를 못하게 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수사를 이제 할 수 없도록 네. 해놓고는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게 허위라는 것이고 엊그제 국회에서 주진우 검사 해운대 이제 출신 국회의원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을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왜 하느냐 이것은 헌법과 법률 아예 위반이다 성립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윤사 출신으로서. 사건 발생은 그때 일어났지만 물론 총장 시절에도 수사 외압을 행사를 한 거고요. 지금 그 재판 과정 중에서도 여사를 소환 조사 한 번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으로 그 임명권자, 그 검찰 인사의 임명권자가 그 눈치를 주고 못하게 한다면 그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죠. 미치고 있고 지금 이종호가 등장했고 최병 특검과 관련해서 외압 행사가 증거로 나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연결됐으니까 지금은 탄핵을 청원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데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설명을 하길래 국회 내에서 이제 정청래 위원장과 뭐 이렇게 이제 설전이 오갔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공수처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요. 벌써 1000분이 넘는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마 오늘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느냐 또는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혹시 대통령실에 외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수처가 좀 무뎌졌다. 사부에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고 차장까지 임명이 되면서 요즘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하는 분위기가 되느냐 아니냐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질문과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종호가 그 구명로비의 그 연결고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재판을 받을 때 변호사 두 분이 이 사건 수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외압이 당연히 있는 거지만 외압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수사 내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내에는 똑바로 수사하고 싶은 검사들과 원래 공수처의 취지를 알고 그 취지에 공감해서 열심히 근무하는 검사들과 이처럼 이종호와의 그 변호사로서의 관계, 그러니까 이 검사로 임용되기 공수처 검사로 일하기 전에 변호사였을 때 이종호의 대리인을 맡아서 도이치모터스의 그 여사와의 관계나 이런 걸 능히 알만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가 개입이 돼 있으니까 제대로 수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공수처 내부로 보면 2부가 있고 4부가 있는데 4부 검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런 내용이 변호사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와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공수처 그래도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게 있었고 이종호 사건 등장 이후 보니까 2부가 뭔가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때 이종호 변론했던 사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방향이 좀 많이 뒤틀린 거 아니냐.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작년 그러니까 10월에 이 이종호의 관계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종호가 누군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오는 것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수처가 그걸 알고도 제대로 통신 기록을 그때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했었어야 되는데 여태 안 하고 있다가 이게 1년 되면 차례대로 삭제되는데 그 증거인멸을 오히려 공수처가 시간을 주고 벌게 해준 측면이 강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공수처가 이제 JTBC 보도가 나고 나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종호의 변호사였대요. 이렇게 방송 보도가 나가니까 그때 이제 기피 신청을 하는 거. 실제로는 그 사건 자체를 수사를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되는 자격이 없는 것이었죠. 그 말씀은 결국 이제 믿을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실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입니까? 추 장관께서 주미애 의원께서 이번에 자 공수처법을 다시 좀 설계를 해야 한다라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공수처 검사 숫자가 너무 적어요. 예. 네, 그래서 한 25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도 한 2배로 증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3년 임기에 3번 연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애초부터 그 판검사처럼 판검사들은 7년 만에 한 번씩 임용을 하거든요. 네, 재임용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아예 7년은 자기 신분을 가지고 공수 취지를 공감하는 사람들로 제대로 임명해서 신분 보장해주자. 그러면 좀 중립성이 담보가 안 되겠느냐 이런 취지예요. 네. 네. 지금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개정안을 내려고 지금 하신 거고 아직 내지는 않으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발의자를 이제 발의를 한 거죠. 한 것이고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이정현 검사가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같이 지금 통과는 될 것 같습니까? 통과시켜야죠. 통과시켜야 되고. 네.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시켜야죠. 자, 그만큼 이제 공수처가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제 위치와 그리고 권한을 주자는 이제 이런 내용을 어쨌든 이제 하시는 거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공수처에 맡겨서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질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네.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하다. 네. 자, 이제 제가 이제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리면 이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도 너무 심한 것 같고요. 뭐 대통령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반영해서 그것을 주요 기사로 다루면서 실체적 진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이제 공방으로 이렇게 늘 이렇게 반복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통령실이 지금도 법치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래 독재자들은 그런 멋진 단어들로 국민을 속입니다. 히틀러가 그랬어요. 히틀러가 법치 주장하고 사회 정의 주장하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전체주의 체제예요. 전체주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나 아렌트가 그 전체주의를 겪고 난 뒤에 분석을 했는데요. 권력자의 의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의 의지와 삼층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권력자의 의지가 제도에 다 저 말단까지 통하도록 신속하게. 검찰총장 시절 똑같은 거거든요.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고 전국의 검사를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듯이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민주주의 체제는 견제와 균형의 권력 분립 원리가 기본이에요. 이걸 다 망가뜨리고 초토화시키고 이걸 자기 멋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층구조로 돼서 거기에 박수치는 사람은 뭐냐 하면은 지도자 한 사람의 의지가 있고 지도자가 있고요. 그를 둘러싼 핵심 측근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좌지우지 하겠죠. 아부도 하고 또 그 속이는 법기술도 발휘하고 그러니까 그 요소요소에 포진하고 있으면서 권력자의 의지대로 모든 권력이 신속하게 작동되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태극기 부대 같은 그냥 그 중후화된 군중 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없는 비판 능력 없는 거의 꼭두각시처럼 된 지지 세력이 이 바운더리를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로 치면은 윤석열 한 사람의 또는 김건희 한 사람의 뭐 그들이 누가 V1이고 누가 V2인지 우리는 다 알지만 그들과 윤핵관이라고 핵심 세력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모든 권력 의지가 신속하게 수렴이 되게끔 이제 충성 경쟁을 하면서 부패해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법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자꾸 이렇게 수렴시켜서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그들의 지지 세력을 계속 이게 군중 동원 체제가 가능하도록 단순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한나 아렌트가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그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 기본이라는 책을 한나 아렌트가 쓰면서 마지막에는 어떤 민주주의 체제도 취약하면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경계해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대통령이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전체주의로 민주주의가 확 바뀔 수도 있다라고는 이제 하는 걸 사례로 이제 지금 보여준다는 이 말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대중 국민은 야 이거 말이 안 돼. 70% 국민은 절대 말이 안 돼. 이거 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해라고 계속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 56%, 7%는 탄핵까지 하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권력을 사유화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왜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심판이나 단죄를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독일 사례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권력자의 의지와 그를 둘러싼 윤회관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아까 탄핵하자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순치돼 있는 거죠. 군중화돼 있고. 근데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는 이 사람들이 70% 80%가 다들 이제 맹신하듯이 따라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맹신하는 사람은 한 20에서 25% 70%는 절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비율로 보자면 왜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제할 수가 없느냐. 이런 거죠. 아까 그 어떤 실체가 있어요.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언론 기술을 동원해서 이게 거짓과 참과 거짓의 구도로 프레임 전환을 하더라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도록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반대하지만 언론이 거기 나와서 물타기를 하면서 그냥 반반 정도인 것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집요하게 언론 장악을 해야 되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그렇다. 그런데 이 권력 사유화를 매일 경험하면서 또 하나의 좀 질문은 그러면 내부에도 양심 세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세력 내부에도. 보수 정치 집단이 다들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내부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를 낸다든지 뭔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3년차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도 그런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내부 균열이 저는 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데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최상병 사건의 지금 변호사 공익제보 한 분도 사실 애초에는 한 2023년 3월부터 그 해병대 출신들끼리 서로 모여서 골프도 치고 뭐 자기들끼리 사회생활을 그 뭐 경찰의 간부 1명 또 해병대 출신으로 또 검사 출신의 뭐 변호사 1명 이렇게 구색 맞춰서 다 내가 문제 생기면 누구를 통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소통될 수 있는 사람들을 카톡방에 모아가지고 여러 측면의 대화를 나누다가 결국은 최상병 사건의 수사 외압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임성근 사단장이 있고 임성근 사단장 또한 거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경호처에도 한 명이 있다고 하고 뭐 그 정도면 그 카톡방은 아주 뭐라고 하나요? 자기들끼리는 세상을 살맛나게 사는 산다고 만든 단톡방이에요. 그죠? 근데 그 속에서 결국 공익 제보자 1명이 나타났잖아요. 그것도 저는 내부 균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제 내부 균열이 계속 일어난다. 그리고 통제를 이제 종합 컨트롤 타워에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디서 아까 판도라의 상자 이미 열렸는데요.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지 갑툭튀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겁을 먹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렇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정말로 소설을 쓰시면서 그 안에 심리 분석까지 잘 해놓으셨던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부부의 심리 상태는 그래도 당당하다. 우리는 끝까지 정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심리적으로는 대단히 취약해요. 그렇습니까? 무너지고 이제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가 쉽죠. 천공이.
예. 네, 심리적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거나,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믿음, 이것이 강하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성찰을 해서 우러난 오래된 신념 같으면 버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분은 제가 볼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많이 이렇게 뭐가 풍성하게 외양을 갖추고 하는 거지만 아주 취약해요. 네. 네. 무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네. 희한한 사건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대표 후보와 갈등인데요. 자, 지금 대통령실은 어떤 식으로든 한동훈을 당선되게 해서는 안 된다. 원희룡을 당선시켜야 한다는 게 하나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게 먹히지 않습니다. 당원들한테. 또 다른 하나는 오늘 양문석 의원도 터뜨리면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봤는데 한동훈이 댓글팀을 가동했다. 라고 하는 걸 장해찬이 이야기하고 나서 증거는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이 다 드러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이걸 지금 오늘 장경태 최고위원하고 또 엄청 지금 공격을 하면서 실적 진실을 밝혀라. 이 싸움을 보고 있자니 자, 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가 원수지간은 아니지만 경쟁관계이든 미래권력이든 이렇게 가고 민주당은 한동훈 이거 완전 잘못됐다라고 공격을 하는 이 상황.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특검을 생각한다면 한동훈 당선되어서 이탈표가 한 8표 정도 나오면 특검 통과인데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댓글팀 운영했다고 하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절 어떤 일을 겪었냐 하면요. 제가 징계 청구하고 나니까 전국의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심리적으로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화한 부대도 있는 거예요. 조화가 제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그 검정색 이렇게 띠두른 리본단 그런 근조화가 출근길에 수백 개가 거기 길에 이렇게 나란히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것은 그런 부대가 있다. 어떤 개인이 저 추미애를 미워가지고 일부러 와서 저기 세워놨을 리는 없고 저게 그냥 새벽부터 누군가 시켜가지고 지시를 받고 저렇게 해놨을 것이다. 저의 길을 꺾으려고. 그런데 그걸 보고 이제 저를 지켜주는 꽃바구니가 막 생긴 거예요. 저를 응원하는. 그건 확실히 자발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건 자발적인 거죠. 제 주위 사람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저거 보니까 안 되겠다고. 이거 왜 이래 추장군 지켜야지. 네, 어떤 분은 막 여수에서 자기 생선 팔아야 되는데 생선 배달하는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광판에 저 힘내라고 그 홍보 글씨까지 만들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 진을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왜 저 진혜원 검사인가요? 여기 뭐 가라오케 개업했냐? 그러면서 윤석열 직무배제 당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응원한다 그러면서 막 화환이 막 그 앞에 질비하게 서 있었잖아요. 서초동에. 그 대검 청사에. 그러니까 그때 진혜원 검사가 뭐 가라오케 개업한 줄 알았다라고 위트 있게 글을 올리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어떤 부대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댓글 부대뿐만 아니라 댓글 부대도 저도 있다라고 느낌은 가졌어요. 막 저한테 징계 청구하고 그럴 무렵에 비판하는 그 기사가 나가면 비판하는 댓글이 거의 욕설, 인신 비방 이런 것 댓글이 갑자기 증폭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부대가 가동되고 있구나. 그런데 범죄를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은 배우고 정치가 그렇게 해서 성립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가 어떤 정책, 주의 주장 또는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면서 어떤 정의를 구축해가고 이렇게 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작업을 통해서 공작을 통해서 정치가 가능하다라고 배워버린 것 같아요.
박근혜 댓글 부대 수사를 하면서. 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박근혜 댓글 수사를 했는데 네. 나도 정치하니까 댓글 부대를 박근혜 정치 별거 아니네. 엄청 정치가 뭐 별다른 기술이 있는 줄 알았더니 참 쉽네. 네. 댓글 부대 동원해가지고 작업 좀 하고 좀 관변단체 돈 좀 주면서 시키고 동원하고 그러면 다 정치 되는 거네. 여론이 다 만들어지는 거네. 그러니까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여론을 만들 수 있다, 작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네. 후보도 윤석열 네. 대통령이나 별반 다를 바 없다. 똑같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저를 공격하면서 그 가라오케 화환이 늘어서고 네. 이런 거가 부대가 동원됐듯이 됐다라고 저는 믿죠. 네. 하루아침에 저게 그렇게 형성이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피장파장인 거예요. 그걸 배운 그러니까 똑같이 윤석열도 그렇게 성공했는데 나라고 왜 안 돼? 라고 각을 세우면서 또 그 수법을 동원하는 거 그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둘은 왜 싸우고 있습니까? 원수지간이 되고 더 이상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싸운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냥 지극히 사적 이익, 정치적 이익을 원래 획득하기 위한 원래 그 전체주의 지도자는 예. 후계 권력을 안 키우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후계 권력이 자기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이상 네, 네.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네. 지금 저 상황이 이제 지속된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보면 이번에 네. 특검 전국에서 네. 통과하기 위해서는 원희룡이 되는 것보다 한동훈이 되는 것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가 해석하는 것은 너무 몰염치한 방식입니까? 현실적으로 제 의견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는 한동안 그런 얘기 하셨죠. 그 윤석열과 홍준표 TV 토론 보고 난 뒤에 모든 걸 뻔뻔하게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 윤석열 왕자 써 와가지고 또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윤석열 보고 아마 그쪽 지지층은 저렇게 뻔뻔하고 당당하면은 이 좌파 정권을 잡아먹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좋아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볼 때. 네. 근데 이 검찰 쿠데타를 나중에 경험하고 인식을 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은 차라리 같은 검사여도 홍준표가 더 낫겠다. 네.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한동훈의 인식 체계에는 거의 윤석열과 별 다를 게 없어요. 네. 제2의 윤석열을 또 겪게 되실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원희룡은 거의 그냥 아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경험은 약간 기회주의적 처신에 불과한 거지 그의 무슨 본성 자체가 완전히 180도 돌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윤석열과 홍준표 그 세트와 한동훈과 원희룡 이 세트가 아마 대비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질문 드렸습니다. 광고 보고 왔는데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대세론이다. 이게 아닐 수도 있다. 원희룡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지금 현재는 예측하는 것이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특검 정국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바뀔 가능성이 있죠. 있습니까? 있는데 근데 단순하게 뭐 한동훈이 된다고 해서 특검을 받을 것 같다 그렇게 믿지는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자, 그게 그러면 일종의 선거 전술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감정 표출? 저는 한동훈은 바뀌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왜?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으니까. 아까 이종우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듯이
네. 그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고 한동훈 김건희가 떨어졌다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윤석열은 별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전화로는 우리 양반한테 전화 좀 해봐 이렇게 문자를 공개를 했지만 뭐 그 일십이라고 하나요? 문자 씹었다라고 예, 예. 하면서 4차례나 문자 보냈는데 그 마지막 문자에 그 대통령한테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드려봐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보다 내가 더 위에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그거 네. 보고는. 그런 인상을 주죠. 예. 네. 그런데 우리가 느끼잖아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아니고 김건희와 한동훈의 관계구나. 예, 예. 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한동훈 아직 멀었어. 쟤는 가까이 하지 마. 당신 앞길을 가로막아. 그러면 윤석열한테는 한동훈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친구를 잡아야 돼. 우리 비밀을 다 알고 있잖아. 저렇게 방치하면 안 돼. 손 잡아야 돼. 이제 대표 됐잖아. 그럼 또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뭐 특검을 받을 것 같았는데 그럼 민주당만 우습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그 말씀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네. 민주당의 힘으로 국민의 네, 힘으로 네, 여기서 국민의 그게 힘은 정말로 중요한 우리 겁니다. 대중의 네, 힘으로 네, 네. 유권자의 힘으로 네.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네, 한다. 네, 이제 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네, 네. 하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네. 현실은 엄연히 정치라는 것이 현실인지라 보수정당 내에서 뭔가 이탈표가 나와야 손을 잡고 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 고단수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계속 전체주의라고 해도 잘 안 믿으시는데요. 네. 전체주의는 그 구멍을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꾸 하나의 권력으로 수렴되게끔 만드니까 거기서 개인이 일탈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다들 무슨 절에 가 있는 스님처럼 고고하게 살 수 없잖아요. 네. 뭔가 생업을 하고 뭘 활동을 하다 보면 꼬투리를 자꾸 남기는 거예요. 캐비넷 열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똥이 그냥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심정으로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침묵이 가장 무서운데요. 아마 침묵의 종착역까지 지금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끝까지 침묵만 할 수 없는 게 지금 그 말씀이 약간 기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이제 지금 이종후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이런 내부 고발자 또 생기고 이렇듯이 자꾸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균열이 생기면은 침묵하던 사람들도 여기 호수를 하네. 그럼 나도 좀 배짱을 가져보지.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 말씀 참 들어보면 네. 정말로 자력으로 네. 본질을 정확하게 깨뚫고 창으로 찔러서 네. 터뜨려야 되는 것이지 네. 네. 그 대상이 뭔가 자기 변화를 통해서 네. 뭘 좋게 좀 또 네. 국민이 네. 바라는 방향으로 갈 네. 것이다라는 네. 기대를 하지 마라 네. 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탄핵의 전국을 만들더라도 저쪽이 좀 분열해서 뭐가 안 나와요. 저쪽은 말을 금방 뒤집습니다. 어제 보셨잖아요, 그 안철수 씨. 어제까지 뭐 표 던진다고 했다고 오늘 안 던지고 뭐 계속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서운 거죠. 쫄고. 네. 대다수 그럴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면 7월달에 재의결하기로 이제 민주당이 지금 이제 법안 상정, 재의결 상정합니다. 혹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통과 기대 안 하는 게 좋아요. 기대 안 하고 정정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민심을 받들어서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상설 특검도 일단은 뭐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는 거니까요. 오늘 오히려 추미애 의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말씀 들으니까 단호해서 좋습니다. 현실 정치를 늘 이렇게 바라보면요. 야, 이렇게 좀 구멍이 생기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 힘과 이 힘을 보태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 너무 본질을 모르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요.
능구렁이 상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세계에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걸로 인생을 대박내고 성공했잖아요. 돈만 대박 쳤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 권력까지 가진 부부잖아요. 네. 이들을 상대를 하면서 아 그들이 뭔가 조금 느슨해서 이 표가 한 8표가 올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주미애 네. 전 장관님 네. 의원과 인터뷰하면서 반성 많이 합니다. 정치인들이라 네. 뭔가 좀 이렇게 분열해서 새로운 씨앗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단호한 것이 가장 정확한 것이고 단호해야 하는 또 역사적 시기에 놓여 있고 그 단호함으로 저는 그 내부 고발자가 굉장히 힘든 결단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신의를 가지고 단톡방을 열어가지고 5명이 온갖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걸 공익 제보를 하기까지 얼마나 범인이 많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러면 뒤통수 때리는 인간으로 낙인 찍히겠네? 내가 쌓았던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겠네? 우리 서로 각자의 영역에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만났는데 아, 내가 이걸 제보하게 되면 이제 내가 평가가 어떻게 되지? 이 정권이 나를 굉장히 불리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내 인생 종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불의를 보고 정의를 묻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용기는 우리는 정말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꾸 무슨 뭐 포인트를 원희룡이 될까 무슨 뭐 한동훈이 될까 한동훈이 되면 특검에 더 나을까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판을 그쪽으로 깔아주면 박근혜 이명박 논쟁을 벌일 때 민주당은 이슈에서 멀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가 차례대로 해먹었어요. 나라 다 망쳤죠. 지금 그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기득권층의 카르텔이 그들의 이 공생 속에서 언제든지 떨어졌다 붙었다 미워했다가 다시 화해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익이 있으니까. 이익 속에는 어제까지 멱살 쥐고 싸웠다가 금방 악수하고 화해하고 술을 마시고 또 어깨 동무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익이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익 카르텔을 상대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몽상을 하는 거야. 저들은 균열될까? 안 됩니다. 왜? 엄청난 이익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반성하면서 우리 회사의 김예지 PD가 참 대단한 분이구나. 왜 주미애 의원을 모셔서 꼭 이 중요한 시기에 이런 얘기를 나눠야 하는지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난 뒤에 깨달았습니다. 단호함, 원칙, 원래 하기로 했던 민심을 준엄하게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인터뷰였고요. 그 단호함 속에서 통쾌하고 시원하다. 다행입니다. 아, 내가 정말 약삭 빠르게 상황을 너무나도 낭만적으로 생각했구나라는 또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고소의 전략 주미애 의원 편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